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단 연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오늘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헌법 84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재판부가 당초는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기일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달 18일로 기일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손선택님, 와 많이 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고 아까 이사나님이 농구동호회에서 너무 더우셨다고. 요즘에 날씨가 정말 너무 덥네요. 임명주님도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하셨고 네. 많은 분들이 네 제가 머리를 좀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댓글 중에 10살은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그럼 10대 아니에요? 김용남 의원님이 지금 목소리로 먼저 참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선풀. 네. 항복. 다니엘님이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나 뉴스바사삭 들으면서 잠을 청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약간 깨는 목소리인데 저는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자, 지금 6월 9일 월요일 뉴스바사삭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들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한 온유한 더 바삭한 온유한으로 이슈들 튀겨드립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그리고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시는 건데. 그렇죠. 네. 뉴스 바사삭에는 꽤 몇 달 만인 것 꽤 같은데요. 오랜만에 나오시는 네. 건데 이제 파란색으로 싹 바꿔서 나오셨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니 대선 끝나고는 다 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보통 월화수는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출근을 하고 목금에 주로 몰아서 방송을 하는데 뉴스 바사삭은 하도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서 오늘은 원래 법무법인 출근하는 날인데 특별히 여기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이제 서울고법의 설명이 있었어요. 결국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저는 헌법 해석상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헌법에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둔 의미는 적어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사건에 신경 쓰지 말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불소추 특권을 둔 것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중에는 스탑된다고 해석하는 게 마땅하고 고등법원이 헌법에 맞춰서 잘 해석을 했다. 보통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재판기일 추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방금 언급됐던 추후 지정을 줄여서 추정하는데 다른 재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그 개정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헌법 해석상 당연한 건데 그걸 법률로 또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12일 본회의에서 굳이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손성우 님이 왜 장성철 소장님은 소개를 안 해주시나요?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여당 소속은 아니었구나. 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한 가족이니까. 네. 소개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네. 김용남 저도 의원님이 너무 나오셔서 반가워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네, 요 조치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냥 재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 보고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재판받으라고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이제 취임 당일에 이어서 두 번째 회의인데 그때도 이제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4시간 가까이 고강도 회의를 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옆에 비서실장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더라. 너무 이제 힘들어한다. 이게 얼굴로 안면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는 라면 한 개에 2,000원이 한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시세를 확인하면서 물가 대책을 주문했더라고요. 2,000원 싼 건데요 지금. 라면 하나도 보통 3,000원, 4,000원 정도 하고 김밥이랑 라면 같이 먹으면 한 7,000원 정도 하고 우리 MBC 여기도 많은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순댓국 하나도 뭐 10,000원, 11,000원, 뭐 세트로 시켜 먹으면 14,000원 뭐 이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 지방에 해장국 먹으러 다녀도 그냥 보통 10,000원 이상 넘어요. 물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대통령께서 물가를 좀 챙기는 듯한 이런 메시지와 행동을 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정말 정책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우리가 1,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도 떨어지는 게 원래는 맞죠. 근데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학 원론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뭐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은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죠.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챙기기 시작한 것이고 적어도 한쪽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올리든지 아니면 물가를 잡든지 뭐 둘 다 하면 베스트입니다만 둘 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게 봉지라면 가격을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저도 그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이제 했어요. 편의점 가격 또 이제 마트 가격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이제 한 봉지 가격을 따졌을 때는 이제 편의점 가격은 뭐 2,000원 정도 하는 경우도 네. 있고 저도 어제 점심을 라면으로 그 왜 라면 기계에서 먹는 거 했는데 5,000원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마다 시세가 좀 다르니까요. 아무래도 봉지라면 기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최근에 좀 계란 가격도 올라가고 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셨잖아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럼 또 물가가 또 올라갈 것은 뻔한 것인데 전임 정권이 워낙 경제 신경도 안 쓰고 엉망으로 만들어놔 가지고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계란값은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맞아요. 계란값이 너무 올라갔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우리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글쎄요, 뭐 하나 둘씩 해결해야 될 문제가 워낙 많은 네.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 대통령실이 인사위원회 열어서 오늘 이제 12.3 비상계엄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는데요. 경호처도 입장문 내고 국민께 진솔한 사죄의 말씀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뭐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조치가 오히려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진 이후에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조치죠. 근데 한덕수, 뭐 최상목 줄줄이 이런 조치 해야 될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까지 미뤄졌던 것인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거 그거 자체가 범죄인데 경호처가 그거를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그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직위 해제하는 게 맞죠. 그 자리에 계속 놔둬서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인사조치뿐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체포영장 불법적으로 막은 거 아니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법을 위반했으면은 인사조치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조치까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라클님이 이제 가시적으로 좀 정상화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이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제 7명의 수석 가운데 5명의 인선을 마무리했잖아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인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른바 우상호 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친명이 아니지 않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정무수석에 친명을 놓으면, 친명을 안 치면 굳이 정무수석이 필요한가요? 친명계 지금 의원들은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누굴 통해서도 소통이 다 잘 될 거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특히 야당과의 어떤 소통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오히려 비명계 중에 야당 또 민주당의 비주류 쪽하고 소통이 원활한 인사가 가는 게 맞는 거지, 친명 색깔이 뚜렷한 분보다는 오히려 우상호 전 의원 같은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정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분들도 여럿 계셨는데, 그분들이 내세운 거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에 가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논리인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검찰을 알아야 하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르고는 개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5년 내내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만 그때 잘 됐나요? 사실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할 때 그 주인공이 민정수석은 절대 아니죠. 사실은 그 정도 큰 과제는 주인공은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뭐 그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법부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민정수석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보좌 업무를 하는 자리지, 민정수석이 칼자루를 잡고 검찰 개혁을 좌지우지를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보면 어디를 좀 손을 대서 요거는 좀 해야겠다 이런 게 좀 보이십니까? 각이 나오시나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뭐랄까 너무 대놓고 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최소한의 형평성도 지키지 않았고, 하이라이트가 그거죠. 뭐 금년 3월 7일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그냥 포기하고 안 해버린 거. 심우정 검찰총장의 그런 조치는 이제 대놓고 뭐 법 위반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전형적인 정실 인사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에 대한 삐뚤어진 충성심을 발휘한 것인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하도 검찰이 헤매서 이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떠돌이 헌터님이 우상호 전 의원 이제 우상호 수석이죠. 우상호 수석 재능 기부라던데요. 능력에 비해서 낮춰가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 굉장히 젊은 비서실장이 이번에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런
서로 어떨까, 케미가 어떨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흠잡을 데 없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짤이 돌아다녀서 장성철 쟤 왜 저러냐 변했다 막 이러는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이거를 뭐 억지로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2세 비서실장 63세 정무수석이란 말이에요. 참 대단한 그거를 결정한 분도 대단하고 그걸 또 받아들인 분도 대단한 분들이다. 잘 되는 집안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강훈식 비서실장 밑에 가서 내가 일을 해? 이거 말이 안 되지. 이러면은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모습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부러운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386의 화려한 부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광수 민정수석 지금 저 김용남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의구심이 좀 일각에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한남동 과저에서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직접 인선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이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검찰 개혁이나 인사를 모두 민정수석이 진두지휘하거나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검찰 개혁은요.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그것이 완결이 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특수통 검사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워낙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잘 아시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 장관, 총리 이거는 정말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고 뭐 청문회도 하고 언론에서도 뭐 검증을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만찬에서 주목을 받은 게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제 한남동 관저 사진 몇 장을 SNS에 올렸는데 이 작은 수영장처럼 보이는 시설이 굉장히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자 같은 게 있고 이게 이제 길이가 한 5m 정도고 깊이가 최대 70cm 정도? 뭐 일반 성인용 수영장으로 보기 어려운 시설로 보이는데 이제 반려견 수영장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서영거 의원도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수영장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얕은 큰 수영장을 조그맣게 축소해 놓은 얕은 시설이 있었다. 반려견용 수영장이 아닌지 의심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 한남동 관저가 원래는 외교부 장관 그 공간으로 쓰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외교부 장관 공간 시절에 저 시설이 있었느냐, 아니면 대통령 관저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없던 게 생긴 거냐.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하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수영장을 만든 거냐 이 논란인데. 개를 한 6마리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 보면 우리나라는 집 안에 수영장이 있는 거를 찾기가 어렵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 웬만한 중산층이 사는 단독주택에도 특히 그 따뜻한 남쪽 주에는 수영장이 있는 집들이 많은데 봐도 그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수영하는 거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적 있지만 개 전용 수영장을 만드는 미국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게 개 수영장을 없던 거를 새로 만든 게 맞다면 진짜 별짓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 수영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경용 리플렉팅 풀이 아닌가 그런 반사 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개가 입수하거나 나올 때 그것이 단계별로 계단처럼 하는 루트 같은 것도 필요하고 지금 저기 보면은 그냥 쭉 미끄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가 익사하지 저기서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저거는 개 수영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조경용으로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조경 시설로는 연못을 하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약간 수영장도 워낙 아니고 그 이러다 보니까 전임 영부인께서 이 조경과 이 예술에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니 저렇게 하신 것이 조경용 아닌가. 시설이면
저거보다 깊이는 좀 낮고 보통은 넓죠. 이렇게 넓게. 예, 그렇게 만들죠. 보통의 경우는 저렇게 좁고 뭐 한 70cm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조경 시설로 저렇게 만드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물 사용량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물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거에 물 채웠다고 228톤이나 나오나? 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게 이제 미스테리다. 이거 도대체 물을 어디다 썼을까? 이 얘기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곧 의혹이. 밝혀질 거예요. 그 관저로 가셨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이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알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다음 달 초쯤에서 저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한 달 물 사용량하고 그 전에 사용량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죠. 이거 비교해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에 네. 대해서 또 미스테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좀 의혹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속보 들어본 바에 따르면 지금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했다는 네. 속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했다.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 인용해서 저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제 외교 대비 무대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시일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곧 만나자. 골프 스코어도 서로 비교했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근데 당장 우리는 그 관세 유예를 받은 시한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초읽기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할 거고 뭐 많죠. 지금 그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을 통해서 뭐 흘렸다고 볼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부터 시작해서 이게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15일 날 이제 첫 외교 무대를 다자간 협상 무대로 데뷔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제 글쎄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만 대단한 효능감을 보여주고 계신데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또 효능감을 보여주실지 좀 봐야죠. 주식이 며칠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예. 외교부나 아니면은 외교 관련 참모들이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포트와 뒷받침을 좀 잘해서 좀 성과 있는 아니면 참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국 나갔을 때 항상 불안했거든요. 이번에 또 나가서 뭔 사고를 칠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재벌들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 순방 때 술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국격을 좀 높이는 회복하는 그런 외교 활동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국내에 있다가 이렇게 외국 몇 번 나갔다 오면은 국내 정치인과 국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나가면 우리가 세계 10위권 강대국으로 대우도 받고 영향력도 있는데 국내 오면은 맨날 그냥 대통령 욕하고 여야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깔보는 좀 무시하는 그리고 대화 타협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국 나가시면 갔다 오시면 꼭 야당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성과도 좀 설명해 주시면서 협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해외 순방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 면서 이제 질문하는 기자도 비춘다. 카메라 4대 추가 설치라는 뉴스 영상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대변인과 관계자만 비추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 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제안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작자가 댓글이었다라고 직접 밝혔어요. 이거 이제 대통령실 참모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댓글 확인 민원 비서관 하나 이거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 댓글도
대통령에게 단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실 뭐 홍보 홈페이지에 단 건지 그것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내가 댓글 다니까 대통령이 이걸 바로 시행하네? 댓글의 효용성을 맛보잖아요. 그렇죠. 댓글 엄청나게 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거예요. 워낙 뭐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SNS로 민원을 듣고 실행한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참모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내일은- 그 네. 기능하는 비서관이 있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그렇죠. 그런 네. 일을 하는 거죠. 디지털 소통 비서관 네, 네. 네네. 지금 벌써 발령도 났잖아요. 김남국 의원 예, 예. 전 지금 내일은님은 이거 백악관식이다.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쌍방향으로 예.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애플트리님도 너무 잘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거 보면 기자가 질문할 때 그 기자를 비추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안 그랬단 말이죠. 기자들은 목소리만 들리거나 아니면 잘해야 뒤통수 정도만 비추고 답변하는 대변인이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얼굴만 보였었는데 기자하는 그 질문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자기 얼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비춰지면서 더 생생하게 국민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제작진이 바깥에서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자 기자가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담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대통령 정기적으로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공개석상에서 이제 누구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그렇게 열심히 손을 네. 들었는데 한 번도 질문 기회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현석 기자가 굉장히 나 이만큼 준비했는데 선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제 MBC 기자가 질문을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부장판사, 이승엽 변호사, 위강하 서울고법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대통령 사건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답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의 변호인이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을 때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그걸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질 않고 만약 이제 이것이 헌법 소원 문제가 있잖아요. 재판 소원. 그럼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퇴임 이후에 그러면은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본인이 판단을 한다? 물론 재판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히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논란이 되는 그런 분을 임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양 사회하고 우리 동양 사회하고는 약간 공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부터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른바 엽관제라고 해서 그 정권을 차지하면 그 공직은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일종의 그 전리품 비슷하게 쫙 나눠주는 거를 당연시 해왔어요. 근데 동양 사회는 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예전부터 과거 제도가 발달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경험치하고 약간 갸우뚱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문제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그 변호인들 공천을 받고 또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대통령 선택사항이고 대통령 인사권이지만 헌재 재판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냥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점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던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런 태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일단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 그때는 뭐 아직 파면되기 전입니다만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목 3인 중에 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리에 맞냐 헌재, 이거예요. 헌재 그게. 구성을 그래서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아니, 맞다니까요. 그렇게 9명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몫이나 국회 몫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헌재 재판관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거는 대통령 추천목 3인 중에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본인 재판 변호한 변호인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도리에 맞냐 이걸 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3사람 중에 2명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뭐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왈가왈부하기 조금 곤란한 상황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목 3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헌법재판관 심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다. 사법부의 품격을 시출시킬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그러니까 이념이나 진영은 달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뭐 대통령 추천.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어쨌든 헌법재판관, 대법원,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은 정말 사법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골랐네. 잘했네. 이런 평가가 나와야지 이렇게 논란 있는 인사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야당한테 공격당하기 딱 좋잖아요. 지금까지 인사 정말 잘하셨는데 아이고 결국에는 본인 재판 변호인 해줬던 사람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딱 걸리기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리로 이분들 같은 게 훌륭하시면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일단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가 그 상권 분류에 맞춰서 3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추천 몫을 임명할 때 예를 들어서 여야 뭐 굳이 따지면 여야에서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꼭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 몫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국회나 대법원장 추천목에서 그런 인사를 가려내는 것이고, 대통령목 3인은 대통령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하고 어떤 뭐 법률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철학을 같이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항상 많이 비판했던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나 배우자인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유용한 거 아니냐, 남용한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 9월 초 전당대회를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대 개혁 과제를 얘기를 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리고 당무감사권을 발동해서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진상규명 환영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라고 반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당한 단일화라고 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것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당원 당규를 어겼다라고 판정이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당에서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항변을 한 건데 해명한 걸 쭉 길게 읽어봤어요. 본인은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이 갖는 권한을 갖고 후보를 바꾸려고 했다.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새벽 3시에 그것도.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서류를 본인이 3시에 가가지고 접수했다라고도 안 나왔잖아요. 접수 안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절차를 갖고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관련자들은 당연히 조치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당무 감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인데 후보 교체가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거지. 그게 멀쩡해 보이면 왜 당무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그 말 자체에 이 어폐가 있어요. 그러네요. 당연히 부당해 보이니까 당무 감사를 이상하니까 하는 하겠다는 거지. 거지. 당무 감사를 그냥 하진 않죠. 멀쩡해 그렇죠. 보이는 걸. 아, 진짜 지적을 명확하게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의총에서 비대위원 사퇴 선언한 최영도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일정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좀 나오는데 이게 개파마다 약간 입장이 엇갈리더라고요. 민감하죠. 최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되는 거다. 전당대회 일정 의제 다 당원 투표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재원 전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들까지 사퇴 의사 밝힌 마당에 이게 무슨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아니 6월 30일 전까지는 비대위원장이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영두, 김재원 이 두 분한테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당원의 투표로 당원의 선택으로 결정으로 전당대회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없는 것들 물론 당원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분들이 요구를 하면 전당대회 하게 되어 있는 거는 같아요.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러한 전당대회라는 정치적 이벤트는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나 최고위원들 그리고 의원들의 요구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개최 여부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랐던 윤핵관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당내에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김재원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만들어가지고 나 내년에 대구시장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네. 이러한 본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300만 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런 정당에서 그러면은 전당대회 안 열 거예요? 지도체제 안 바꿀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놀랍습니다. 어차피 대선 전부터 사실은 국힘의 주요 인사들의 관심은 대선보다는 이후에 당권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권을 결정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친윤 쪽에서 전당대회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뭐지?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봐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거는 앞으로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김문수 전 후보 입장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을 치르면요. 일단 당원부터 시작해서 지지층은 적어도 22일 동안은 김문수를 외친 겁니다. 이게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대선하고 붙어 있을수록 그 관성을 이용해서 당권까지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아무래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치러지면 관성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의견에 왜 반대를 하지? 약간 갸우뚱이에요.
이유는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친윤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자체 후보를 낼 거냐 아니면 미워도 다시 한번 김문수 전 후보 측과 손을 잡아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막아낼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죠. 근데 친윤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단일화 과정 중에서 고집이 대단히 세다라는 거를 느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선택지에서 좀 제외해 놓지 않을까. 아니 그런 그러고 생각도 싶겠죠. 해보고. 하지만 자체 후보를 내면 3파전이 되잖아요. 네.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친윤 후보 3파전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윤에게는 심플 퀘스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더 싫어, 한동훈이 더 싫어. 그러면 한동훈이 더 싫다고 답이 그렇죠. 나오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아, 그렇지. 비대위 체제로 쭉갈 수도 내년 있다. 지방선거 때까지 한다. 그건 어떻게 하냐?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까지니까 당연히 임기 끝나고 아웃시키고. 원내대표가 친윤에서 만들고 왜냐하면 원내 다수 의석은 친윤들이 갖고 있잖아요. 영남권 친윤들.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하거나 영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이 보니까 네. 굉장히 엄청 많죠.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나경원, 박대출, 송원석, 성일종 이 정도가 꼽히더라고요. 아주 리스트가 네. 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친윤을 가리켜서 대가리 없는 괴물들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제 좀 순화하면 머리 없는 네. 괴물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친윤이라는 단어 자체가 윤석열 친 이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탈당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친윤이 다시 득세한다? 이거 당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이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매두사예요. 머리가 한 너무 2, 3, 많다. 너무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한 명 많다. 치우면 또 나타나고 매두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당이 가진 한계와 비극적인 상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는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비상계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그리고 적어도 이 탄핵 과정 중에서 체포 구속 과정 중에서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라고 외쳤던 사람, 그리고 정광훈과 손잡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상당히 자극적인 선동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는 순간 또다시 내란 정당, 탄핵 옹호 정당, 윤석열 정당 손가락질 받게 돼 있거든요. 대선에서 졌잖아요. 당이 바뀌었어요. 변화했어요. 쇄신했어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뭘로? 사람이 바뀐 걸로. 지도부 바뀐 걸로.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러면은요. 그냥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길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당의 주도권 계속 가지고 가겠어. 그런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이죠. 아니 말은 맞는 말씀인데 그 네. 기준을 들이대면 사람이 남질 않아요. 남아나질 않아요. 누가 남아요 여기. 오르신 말이에요. 그러면 뭐 뽑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근데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벌써 오래전에 원내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건 뭐야. 재수도 아니고 뭐 또 맞는 이미 원내 투표에서 성공해서 원내대표를 몇 년 전에 했다가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107명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만 고민은 그거예요. 솔직히 그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몇 명 안 돼요. 인재풀이 정말 좁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돌려막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원내대표 후보 중에도 이 사람 이거 가면 못해 이거. 감투가 너무 커. 사람의 능력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상당수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2번, 3번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정보 차원에서 난각병의 원조에 걸리셨던 분이 이번에 원내대표에 대단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난각병의 원조요? 네, 찾아보십시오. 아니 근데 김재섭 의원이 오늘 이제 아침에 CBS 인터뷰에서
9월은 너무 빠르다. 체질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 한 12월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 교체 과정에서 진상조사하면서 김문수 후보 측도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원래 단일화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다가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제2의 김종인 같은 분이 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심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김재섭 의원이 평소에 잘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삐딱선을 탄단 말이에요. 아니 선장이 없는데 어떻게 체질 개선이 돼요?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누구를 사실상 임명직 비대위원장을 세운들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체질 개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을 띠는 당원과 국민의 뜻으로 뽑히는 당대표가 새로 들어서야 그 사람이 정말 칼자루를 제대로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지. 비대위 체제에서 글쎄요. 체질 개선 안 돼요. 그리고 글쎄 김종인 비대위원장 효능감이 있을까요? 저는 김재섭 의원 발언은 약간 본인의 생각일까 저게? 누구의 대변인으로 지금 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당은 이제 양김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김용태, 김재섭. 이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요? 당원 당규 룰 개정을 해야 돼요. 지도부 선출 룰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100% 당원으로 뭐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원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당원? 영남권의 나이 든 분들, 그분들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른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면은 나는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최고위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하면은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또 공천받을 수 있고 나 또 배지 달 수 있으니까. 이 룰을 갖고 온 사람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에요. 그분이 저는 방송이나 제 개인적인 SNS상에서도 국민의힘을 망친 원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망친 이 룰을 100% 국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원 30, 일반 국민 70 이런 식으로 룰 개정을 하지 않으면요.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누구를 뽑더라도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룰 개정을 이 양김 두 지도부가 이번에 꼭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치가 상당히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 소장님? 근데 지금 당무감 사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조사해야 되고 전당대회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친윤 주도 세력과 다른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은 대부분 친윤이 많거든. 기득권자들이 많거든. 그러면 당신은 정해진 임기까지만 해. 6월 30일까지만 해.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비대위원장 모셔올게. 이렇게 분위기가 쫙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의총이 있는데 어제 사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빵을 날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던진 것 같거든요.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제가 만약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모라면은 의총 보고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 빌미가 됐잖아요. 너 나가라고 하는 빌미를 지금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 끝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신임을 받고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의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받은 다음에 6월 30일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선 직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임명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글쎄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이른바 좀 그 색다른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윤석열 제명이나 탈당 문제도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래서 탈당시킨 거는 아니 근데 그게 엄청난 그 일이죠. 과정이 그렇게 네. 김용태라는 정치인의 앞날에 그렇게 플러스 될 만한 장면이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보단 차라리 한 방 먼저 날리고 뭐 잘릴 때 잘리더라도 개혁을 하려고 했던 초선 비대위원장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략적으로. 예. 근데 이제 어느 한 정당의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자리가 흔치 않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 조율해가지고
본인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최상병 묘비로 안고 막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정작 특검법에서는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은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옳으신 아닌가라는 말이에요. 예.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친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모습을 연출했으면 당연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들어와서 찬성을 눌렀어야죠. 그런 게 다 평가가 된다니까요. 본인은 그냥 슬쩍 빠지면 별로 눈에 띄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국민의 눈이 매우 매섭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대단히 잘못됐고 찬성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론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론이 안 바뀌었는데 그럼 당론을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어긋나는 행동을 해? 그것도 대단히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포인트거든요. 참 그래서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사실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을 책임지려면 자율투표를 이끌어냈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끌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